은희 씨, 쥐뼈나 내장이라도 남은 거 있으면 줄 수 있어? 우리 딸이 너무 말렸어. 손에 쥔 쥐의 따뜻한 몸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막사 뒤편 어둠 속에서 그것의 목을 비틀었고 작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제는 역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손놀림도 능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어둠 속에서도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날것의 고기를 입에 넣자 비린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온 지 3년째, 32살 김은희는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몸소 배웠습니다. 배급으로 나오는 옥수수 알갱이 몇 줌으로는 하루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14살 여동생 은주는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희는 선택했습니다. 쥐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마다 막사 천장 틈새로 드나드는 쥐들을 관찰했고 미끼를 놓았고 기다렸습니다. 처음 잡았을 때는 토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은주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평범한 평양 시민이었던 은희가 어쩌다 이 지옥 같은 곳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3년이나 이곳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은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양의 한 아파트 단지 저녁 6시였습니다. 은희는 식량 배급소에서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남편은 러시아 파견 노동자로 나가 있었고 은희는 여동생 은주와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힘들긴 해도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배급소 일이 고되긴 했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는데 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인민복을 입은 남자 3명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와 은주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동무 들어왔소? 요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은희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 곳곳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벽장 속 이불과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도 열려 있었고 심지어 쌀독까지 뒤져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요? 다른 요원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안에는 USB 메모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웃에게 빌려 몰래 보던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은희는 어머니에게 위험하다고 절대 그런 것 보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본 게 아닙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웃에게 빌린 건데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요원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소. 집안에 있었다는 게 문제요. 그 순간 요원 한 명이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희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뒤로 비틀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어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밧줄로 손목을 묶었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은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이 묶였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요원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은주는 공포에 질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주의 가느다란 팔목에도 밧줄이 감겼습니다. 이것들을 실어라. 요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계단을 끌려 내려갔습니다. 이웃들이 문틈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보이브일에 개입하는 건 자신도 끌려가는 지름길이었으니까요. 아파트 앞에는 군용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짐칸 뒤쪽 덮개가 열려 있었고 요원들은 세 사람을 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요철을 지날 때마다 몸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은희는 여동생의 손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은주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야, 미안하다. 다 엄마 잘못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남느냐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아니 2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뒤쪽 덮개가 열렸고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별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려. 요원의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트럭에서 끌려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눈앞에는 높은 철조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높이였고 가시철 조망이 여러 겹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희미하게 막사들이 보였습니다. 감시초소의 조명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깊은 산속 완전 통제구역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살아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아니, 살아나간다 해도 예전의 자신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철조망 안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신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은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주만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철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철문 너머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등록소라고 쓰인 낡은 건물 앞에서 요원들이 세 사람을 세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인 허름한 방이 나왔습니다. 벽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 반동분자 처단이라고 쓰인 낡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등록 담당 간부가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은희가 앉으려 하자 간부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머리부터 깎아야지. 옆에 서 있던 여성 간부가 가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가위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칠고 무자비했습니다.
은희의 어깨까지 내려오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위가 두피를 긁어베었고 따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뭔가 축축한 것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피었습니다. 어머니 차례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은주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간부는 개의치 않고 가위를 휘둘렀습니다. 은주의 고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잘려나갔습니다. 14살 소녀가 평생 길러온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옷 갈아입어. 간부가 죄수복을 던졌습니다. 회색빛 천이었는데 누더기처럼 해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때가 묻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전 죄수가 입던 것을 그대로 넘겨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크기도 맞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입은 옷은 너무 컸고 은주가 받은 옷은 오히려 작았습니다. 동무들 번호는 3547, 3548, 3549요. 이름은 없소. 번호만 있을 뿐이요. 간부가 장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김은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547번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미래도 없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여성 사구역 막사로 가시오. 간부의 지시에 따라 세 사람은 막사로 향했습니다. 감시원이 앞장서서 걸었고 세 사람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밤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삭발한 머리가 특히 시렸습니다. 은희는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민둥민둥한 두피만 만져졌습니다. 막사는 긴 건물이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낡은 구조물이었고 벽은 여기저기 틈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은 비좁았습니다. 나무 판자로 만든 침대가 2층, 3층으로 쌓여 있었고 한 칸에 5-6명이 누워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저기 구석자리. 감시원이 가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은희는 어머니와 은주를 이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침대라고 하기도 민망한 나무 판자 위에 얇은 담요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누우려면 서로 붙어서 자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죄수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이 삭발한 머리에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저녁 배급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고 모두 줄을 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희도 어머니와 은주의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배급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차례가 되자 간부가 녹슨 양은 그릇에 무언가를 퍼담았습니다. 옥수수 알갱이 몇 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투명한 물이 담겼습니다. 소금 맛만 나는 맹맹한 국물이었습니다. 채소 한 조각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름기도 없었습니다. 이게 내일까지 버틸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막사로 돌아와 은희는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를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20개 남짓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하루를 버틴단 말인가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알갱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제대로 익지도 않았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따갑고 아팠습니다. 옆에서 은주가 그릇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먹어?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그릇을 은주 쪽으로 밀었습니다. 은주야, 엄마 거 먹어.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도 드셔야죠.
은희가 말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나이 먹어서 많이 안 먹어도 돼. 너희들이라도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은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드세요. 우리 다 같이 버텨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주는 어머니의 목까지 받아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배급을 마치고 나니 밤이 깊어졌습니다. 막사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전등도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감시초소의 불빛만 새어 들어왔습니다. 바깥에서 감시병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개 짖는 소리도 간간히 울려 퍼졌습니다. 은희는 은주를 껴안고 누웠습니다. 얇은 담요 하나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몸을 맞대고 누웠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은주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언니, 우리 여기서 죽는 거야? 은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이미 느껴졌으니까요. 옆 침대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가래가 끓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 막사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모두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천장이 있어야 바라볼 텐데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공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까요? 알아도 어쩔 수 없겠죠. 남편도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면 남편도 처벌받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와 은주와 자신. 이 세 사람이 서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은희는 다짐했습니다. 은주만은 꼭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은주를 살리겠다고. 그것이 언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공포가 잠을 쫓아냈습니다. 은희는 눈을 뜬 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일이 시작될까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 새벽 4시였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막사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롭고 귀를 찌르는 소리였습니다. 은희는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무 판자 위에서 자느라 등과 허리가 뻐근했고 추위 때문에 관절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지 못해. 감시원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막사문이 벌컥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죄수들이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은희도 어머니와 은주를 깨웠습니다. 은주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비틀거렸고 어머니는 신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별빛도 희미했고 동쪽 하늘 끝자락에만 어렴풋이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발을 디딜 때마다 얼어붙은 땅이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죄수들은 막사 앞 공터에 줄을 맞춰 섰습니다. 점호였습니다. 감시원이 번호를 불렀고 죄수들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대답이 늦거나 목소리가 작으면 바로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번호가 불리자 최대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3547번 여기 있습니다. 점호가 끝나자 작업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은희 일가는 산림 작업반에 배정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는 일이었습니다. 감시원이 도끼와 톱을 나눠줬습니다. 녹슬고 날이 무딘 연장들이었습니다. 제대로 관리된 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루 할당량은 나무 15그루다. 못 채우면 배급 없다. 감시원의 말에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그루라니요. 도끼질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나무를 베란 말입니까? 하지만 항의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경사가 가팔랐고 얼어붙은 땅에 발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몸으로 이런 중노동을 한다는 게 무리였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살 소녀가 도끼를 들고 산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가혹했습니다. 작업 장소에 도착하자 감시원이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은희는 도끼를 들고 나무 앞에 섰습니다. 팔뚝만 한 굵기의 소나무였습니다.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나무에 박혔지만 겨우 표면만 긁혔습니다. 다시 휘둘렀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룻밤 굶다시피 한 몸에 기력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몇 번을 내리쳤을까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내리쳤습니다. 물집이 터졌습니다. 도끼 자루에 피가 묻었습니다. 손에서 진물이 흘렀지만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은희는 겨우 나무 3그루를 베었습니다. 15그루를 채우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옆을 보니 어머니는 한 그루도 제대로 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끼질을 할 때마다 허리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은희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도 해야지. 할당량 못 채우면 배급을 안 준다며.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 목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희도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기 벅찼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를 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의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기도 전에 피부가 벗겨지고 또 벗겨졌습니다. 밤이면 손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빴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걸음걸이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베어낸 나무를 산 아래로 끌어내리던 중이었습니다. 경사진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나무가 어머니를 덮쳤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은희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땅바닥에 쓰러져 허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파, 은희야. 허리가 너무 아파. 감시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를 내려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것. 막사로 데려가. 어머니는 막사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배급 시간 간부가 어머니의 그릇에 평소보다 적게 담았습니다. 반밖에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주십니까? 은희가 항의하자 간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 못하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소. 당연한 거 아니오?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배금마저 줄면 살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몫을 어머니에게 나눠줬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기침도 시작되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추운 막사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 병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은희는 작업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흔들어 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머니, 어머니. 은희가 외쳤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달려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어머니의 시신을 공동묘지로 옮겼습니다. 막사에서 2km쯤 떨어진 산비탈이었습니다. 묘지라고 해봐야 그냥 땅에 구덩이를 파고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관도 없었고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그저 흙으로 덮을 뿐이었습니다. 은희는 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얼어붙은 땅이라 파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팠습니다. 깊이 1m쯤 되는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살아생전 통통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습니다. 흙을 퍼올려 어머니를 덮었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어머니의 얼굴이 흙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속 수분이 모두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조차 사치였습니다. 은주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습니다. 은희는 여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은주야. 은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꼭 살아남아야 해.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해.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 은희는 대답 대신 은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은희와 은주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고 해가 질 때까지 나무를 베었습니다. 저녁이면 옥수수 알갱이 몇 줌으로 끼니를 때웠고 밤이면 얇은 담요 하나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날들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을 거라는 절망 속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몸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밤마다 가래가 끓는 소리를 내며 기침을 했습니다. 은희는 등을 쓰다듬어 주었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이 났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낮에 일을 할 때도 은주는 비틀거렸습니다. 도끼를 제대로 들지 못했고 자꾸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숨이 안 쉬어져. 은주가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희는 알았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흔한 병이었습니다. 영양실조에 추위까지 겹치면 폐가 약해졌고 한 번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습니다. 뺨이 푹 꺼졌고 눈 주변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미 뼈만 남은 몸에서 더 빠질 살이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계속 말라갔습니다. 은희는 절박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은주도 어머니처럼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루 배급만으로는 은주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은희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은주의 기침 소리가 막사 안에 울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림자였습니다. 쥐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쥐가 천장 틈새로 기어나와 막사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쥐는 바닥에 떨어진 옥수수 알갱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작은 발로 바닥을 극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그 쥐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것을 잡을 수 있다면, 먹을 수 있다면. 은희는 황급히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쥐를 먹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절박해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은주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신음했습니다. 언니 물. 은주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은희는 물통에서 물을 떠 은주에게 주었습니다. 은주는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얼굴은 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은희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은주를 살릴 방법은 더 많은 영양분을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급은 정해져 있었고 더 받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쥐. 그 작은 생명체가 은주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쥐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에서, 벽 틈새에서, 바닥 구석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은희는 그것들을 관찰했습니다. 언제 나타나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배급을 받았을 때 은희는 옥수수 알갱이 서너 개를 따로 챙겼습니다. 입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막사로 돌아와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모두 잠들 때쯤 은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막사 구석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옥수수 알갱이를 놓았습니다. 미끼였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을까요? 천장 틈새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쥐였습니다.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를 발견했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쥐가 알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희는 손을 뻗었습니다. 재빨리 움직였지만 쥐는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천장 틈새로 사라졌습니다. 은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도하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도 같은 방식으로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쥐들은 영리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시도했습니다. 조금씩 방법을 바꿔가며 시도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평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쥐가 경계심을 낮추도록 거리를 두었습니다.
쥐가 나타났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알갱이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쥐가 고개를 들려는 순간 은희의 손이 쥐의 몸을 덮쳤습니다. 잡았습니다. 손 안에서 쥐가 꿈틀거렸습니다. 부드럽지만 힘찬 움직임이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쥐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은희의 손을 긁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은희는 놓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쥐의 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작은 뼈가 부러지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은희는 그것을 들고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뒤편 어둠 속으로 갔습니다. 손에 든 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쥐의 몸은 작고 가냘펐습니다. 이것을 먹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꺼진 뺨, 기침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쥐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손톱으로 긁어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고 비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장을 떼어냈습니다. 손이 피와 내장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고기였습니다. 손가락 굵기만 한 작은 고기 덩어리였습니다. 은희는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날 것이었습니다. 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씹었습니다. 질긴 살코기가 이 사이에서 찢어졌습니다. 털 몇 가닥이 혀에 걸렸습니다.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고기 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위가 뒤틀렸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은희는 입을 막고 참았습니다. 토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주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몇 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천천히 메스꺼움이 가라앉았습니다. 은희는 남은 고기 조각을 챙겼습니다.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은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은주를 깨웠습니다. 은주야, 일어나. 응? 언니? 은주가 눈을 비볐습니다. 이거 먹어. 은희가 고기 조각을 건넸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먹어. 물어보지 말고. 무슨 고기야? 어디서 났어?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에게 쥐고기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먹어. 너 살려야 해. 은주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고기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언니, 이거 말하지 마. 그냥 잊어. 은희는 은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주의 몸은 여전히 뜨겁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은주를 살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일이라 해도 은희는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은희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다른 죄수들처럼 산에서 나무를 베고 돌을 날랐지만 밤이 되면 은희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겨우 한두 마리를 잡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늘었습니다. 쥐들의 습성을 익혔습니다. 언제 나타나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두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막사 천장 틈새에는 주로 밤 10시쯤 쥐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실 뒤편에는 새벽 2시쯤 큰 놈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급수대 근처에는 물을 마시러 온 쥐들이 모였습니다. 은희는 각 장소의 시간대를 외웠고 그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미끼도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엔 옥수수 알갱이만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침을 묻혀 냄새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쥐들이 더 쉽게 발견하도록 말이죠. 손놀림도 빨라졌습니다. 처음엔 쥐가 눈치채기 전에 잡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의 소리 없이 접근해서 단번에 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은희는 일주일에 서너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은주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자신이 먹었습니다. 은주의 기침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뺨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걸음걸이도 덜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막사 죄수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밤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리고 은주가 다른 죄수들보다 조금 더 건강해 보인다는 것을.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는 각자 살기 바빴고 남의 일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변화가 생겼습니다. 은희가 막사 뒤편에서 쥐를 처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침대 칸을 쓰는 죄수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여성은 은희의 손을 보았습니다. 피 묻은 손, 그리고 그 손에 든 쥐 사체를.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라기보다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좀 나눠줄 수 있어? 은희는 대답하지 않고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깊이 파인 주름투성이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제발, 딸이 있어. 17살인데 병이 났어. 무엇이든 먹여야 해. 여성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은주 먹일 것도 부족해요. 조금만이라도, 뼈라도 내장이라도. 제발. 여성이 손을 모았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아팠지만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동정심은 사치였습니다. 모두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은주만이라도 살려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은희가 돌아섰습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은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막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쥐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희의 행동을 보고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툴렀습니다. 쥐를 잡으려다 놓치기 일쑤였고 때로는 서로 같은 쥐를 노리다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두 여성이 쥐 한 마리를 두고 주먹 다짐을 벌였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감시원이 달려와 둘을 때려 눕혔지만 이미 막사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감시원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막사가 너무 소란스러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수들이 밤마다 밖으로 나가고 서로 싸우고 뭔가 숨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감시원들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들킬 것 같았습니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쥐 사냥 횟수를 줄였고 더 늦은 시간에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죄수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은희는 평소처럼 막사 구석에서 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끼를 놓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쥐가 나타났습니다. 은희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막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감시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급습이었습니다. 은희는 미처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막 잡은 쥐가 손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감시원의 손전등 불빛이 은희를 비쳤습니다. 은희의 손, 그리고 그 손에 든 쥐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것 봐라. 감시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성큼 다가와 은희의 손에서 쥐를 낚아챘습니다. 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더러운 것이 쥐를 잡아먹었어. 감시원이 쥐 사체를 다른 감시원에게 보였습니다. 다른 감시원이 역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간이 쥐를 먹다니. 짐승만도 못한 것들. 감시원이 은희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어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은희는 신음을 참았습니다. 다른 놈들도 그러는지 확인해. 다른 감시원이 막사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을, 벽 구석을, 화장실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쥐뼈가 나왔습니다. 가죽 조각도 나왔습니다. 증거들이었습니다. 다들 미쳤군. 쥐를 잡아먹고 있었어. 감시원이 혀를 찼습니다. 이 계집을 끌고 가. 본보기로 삼아야지. 은희는 끌려나갔습니다. 막사 밖으로, 어둠 속으로. 뒤에서 은주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언니, 언니. 은주가 달려오려 했지만 다른 죄수가 붙잡았습니다. 은희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은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기다려. 하지만 괜찮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감시원들이 은희를 막사에서 떨어진 건물로 끌고 갔습니다. 독방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만 있었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감시원이 은희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 아팠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뭘 했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지. 감시원이 비웃었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희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추웠습니다.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 그리고 살아남기 힘들 거라는 것.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은주만이라도 무사하기를. 은희는 그것만 바랐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독방 천장 모서리 작은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주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방이 회색 시멘트 벽이었고 바닥도 시멘트였습니다. 공간은 서너 평 남짓이었고 화장실이라곤 구석에 구멍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불도 담요도 물도 없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감시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어젯밤 은희를 끌고 온 그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 든 감시원이었는데 표정이 더 차갑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일어나. 나이 든 감시원이 말했습니다. 은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어서 관절이 굳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쥐를 잡아먹었다며? 감시원이 물었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인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요. 대답 안 해? 감시원이 손에 든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몽둥이였는데 손잡이 부분이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몽둥이가 은희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등뼈를 타고 퍼졌습니다. 은희는 신음을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버텼습니다. 감시원은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어? 혼자 한 짓이야? 아니면 다른 놈들도 알고 있었어? 혼자 했습니다. 은희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한테 나눠줬어? 말해. 아무한테도 안 줬습니다. 제 동생한테만 줬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죄수들을 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감시원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마. 막사 안에서 쥐뼈가 여기저기서 나왔어. 내가 퍼뜨린 거 알고 있어. 몽둥이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어깨였습니다. 뼈가 부서질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은희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감시원이 발로 은희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은희는 신음을 삼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통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같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몽둥이가 내려왔습니다. 등, 다리, 팔, 어깨. 때리는 부위는 달랐지만 통증은 똑같이 날카로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감시원들이 나갔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아팠습니다.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배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입술을 하찼지만 침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감시원들이 와서 신문하고 때렸습니다. 은희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혼자 한 일이라고, 다른 사람은 몰랐다고. 감시원들은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때릴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배급이 나왔습니다. 옥수수 알갱이 5개와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평소 배급의 4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은희는 그것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알씩 입에 넣고 오래 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배를 채우려고요. 나흘째 되던 날 감시원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감시원이 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 대신 가죽 채찍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혼자 했다고 우기는 거야? 감시원이 물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채찍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등에 맞았습니다. 불에 댄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죄수복이 찢어지고 살같이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다시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3번, 4번, 5번. 등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감시원은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이 계집이 끝까지 버티네. 좋아, 끝까지 가보자. 감시원이 채찍을 내려놓고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은희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허벅지에 맞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소리가 난 건지 은희의 머릿속에서만 들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세상이 희미해졌습니다. 은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밤이었습니다. 독방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러 바닥에 고였습니다.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혀가 부어올라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고인 물을 찾았습니다. 빗물이 새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바닥을 핥았습니다. 축축한 액체가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린 맛이 났습니다. 피었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은희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독방 구석에 서서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희야, 이리 와. 이제 그만 쉬렴.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희는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은주도 나타났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포기하지 마. 제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해. 언니 없으면 난 못 살아. 은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다. 이건 환각이다. 은주는 여기 없다. 막사에 있다. 은희는 눈을 떴습니다. 은주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은주도 죽는다는 것을, 은주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은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일주일째 되던 날 마지막 신문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감시원이 다시 왔습니다. 은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이었습니다. 한쪽 눈은 구타로 심하게 부어올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누가 같이 했어? 혼자 했습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감시원은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것. 막사로 돌아가. 철문이 열렸습니다. 은희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기어서 나갔습니다. 바깥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막사까지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막사에 도착했을 때 은주가 달려왔습니다. 언니. 은주가 은희를 붙잡았습니다. 은희는 은주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언니, 언니. 괜찮아?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은주를 바라보려 했지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어오른 게 아니라 시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구타로 망막이 손상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나 살아있어. 은희가 속삭였습니다. 은주는 언니를 침대까지 데려갔습니다. 은희는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래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것. 탈출해야 한다는 것.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독방에서 나온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은희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등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가 남았고 한쪽 눈은 영원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다리를 절었고 허리를 펼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감시원들은 상처 입은 죄수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업반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아침 점호 후 간부가 은희의 번호를 불렀습니다. 3547번, 오늘부터 농경반으로 옮긴다. 은희는 놀랐습니다. 산림 작업반에서 농경반으로의 이동은 흔치 않았습니다. 농경반은 상대적으로 일이 덜 힘들었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보다 감자밭을 일구는 게 몸에 무리가 덜했으니까요. 새 작업 장소로 향했습니다. 막사에서 2k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지가 철조망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조망까지의 거리는 불과 50m 남짓이었습니다. 감자를 캐다가 고개만 들면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이 4m쯤 되는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졌고 가시철 조망이 여러 겹 감겨 있었습니다. 100m마다 감시초소가 있었고 초소마다 감시병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희는 일하는 척하며 철조망을 관찰했습니다. 철조망 위로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가시가 너무 촘촘했고 올라가다 걸리면 즉시 총에 맞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래는 달랐습니다. 땅과 철조망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 땅을 파냈고 그 자리에 움푹 팬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며칠을 관찰한 끝에 은희는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철조망 기둥과 기둥 사이 땅이 가장 많이 패인 곳이었습니다. 틈새의 깊이가 30cm쯤 되어 보였습니다. 몸을 납작하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감시였습니다. 은희는 감시병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교대가 일어났고 낮 12시에 또 교대했습니다. 저녁 6시에 마지막 교대가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 전후 10분 정도는 감시가 느슨해졌습니다. 한 조가 떠나고 다른 조가 오기까지의 공백이었습니다. 감시병들은 1시간에 한 번씩 철조망을 따라 순찰했습니다. 순찰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순찰이 끝나고 다음 순찰까지의 40분이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중요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특히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감시병들이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비가 너무 세게 오면 아예 초소 안에만 있었습니다. 은희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교대 시간, 순찰 루트, 날씨 패턴. 탈출하려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3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일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체력도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배급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쥐 사냥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들킬 위험이 너무 컸으니까요. 대신 일하다 발견한 풀뿌리나 벌레를 몰래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은주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폐결핵이 악화되어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작업반에서도 제외되어 하루 종일 막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급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일 못하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는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배급을 은주에게 나눠줬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은주는 날이 갈수록 야위었고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피를 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침대 옆에 앉아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의 손은 뼈만 남아 앙상했고 체온도 낮았습니다. 언니가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았어.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탈출하려고?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조망 근처에서 일하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을 찾았어. 비만 오면 갈 수 있어.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혼자가.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같이 가야지. 너 없이는 못 가. 언니. 은주가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나 때문에 언니까지 죽을 순 없어. 마. 나 이제 걷지도 못해. 은주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뼈만 남은 다리였습니다.
두만강까지 가려면 산을 넘어야 한다며. 나는 못 가. 언니 발목만 잡을 거야. 아니야. 내가 업고 갈 수 있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거짓말하지 마. 언니도 지금 한쪽 눈 안 보이고 다리 절잖아. 나까지 업고 가면 둘 다 죽어. 은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은희 혼자도 탈출이 쉽지 않을 텐데 은주까지 데리고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언니라도 살아야 해.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이야기 해줘. 엄마 이야기도 나 이야기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 알려줘. 눈물이 은주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될 거야. 언니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 그걸로 좋게. 은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용소에 온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언니 잘못 아니야. 은주가 언니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언니는 최선을 다했어. 쥐까지 잡아먹으면서 나를 살리려고 했잖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자매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막사 안달은 죄수들도 모른 척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희는 은주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주야. 응, 언니. 약속할게. 꼭 살아서 나가서 너 이야기할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응, 약속해. 은주가 웃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희는 그 미소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은주의 마지막 미소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폭우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은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은주를 두고 갈 준비를. 그것이 둘 다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7월 중순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은희는 매일 하늘을 주시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지, 바람의 방향은 어떤지, 공기 중의 습도는 어떤지,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폭우가 필요했습니다. 감시병들이 초소 안으로 들어갈 만큼의 강한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저녁 배급을 받을 때쯤 빗방울이 손바닥만 해졌습니다. 막사로 돌아올 때는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밤이 되자 비는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빗소리가 막사 지붕을 두들겼습니다. 쿵쿵 울리는 소리가 귀를 막을 정도로 컸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막사가 흔들렸고 벽 틈새로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습니다. 감시병들이 초소 안으로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은희는 일어났습니다. 은주를 깨웠습니다. 은주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주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언니, 지금 가는 거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은희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응, 나 무섭지 않아.
언니가 살아준다는 게 나한테는 희망이야. 은주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꼭 살아.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말해줘.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사랑했다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은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울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나도 무섭지 않아. 내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버틸 수 있었어. 은희가 은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안고 있는 것조차 아팠습니다. 언니가 더 늦기 전에 은주가 언니를 밀었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수복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모은 것이었습니다. 탈출 후 먹을 것이 필요했으니까요. 막사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은주가 침대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고 약한 손이었습니다. 은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은주도 입모양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은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거셌습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쪽 눈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다른 쪽 눈도 빗물 때문에 제대로 뜨기 힘들었습니다.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다시는 은주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은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은주 곁에 남고 싶었습니다. 함께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을 떼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은주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서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약속. 철조망을 향해 걸었습니다. 몸을 낮췄습니다. 감시초소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감시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소 안에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진흙탕이었습니다. 빗물이 땅을 적셔 질퍽거렸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진흙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미끄러졌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기어갔습니다. 무릎과 팔꿈치로 몸을 밀었습니다. 철조망이 가까워졌습니다. 20m, 10m, 5m. 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조망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빗물이 땅을 파내어 틈새가 생긴 곳. 은희는 손으로 흙을 더 파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팠습니다. 틈새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몸을 납작하게 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진흙탕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몸을 밀었습니다. 가시가 등을 긁었습니다. 죄수복이 찢어졌습니다. 살갗도 베었습니다. 따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었습니다. 허리가 걸렸습니다. 더 몸을 납작하게 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허리가 빠졌습니다. 다리를 끌었습니다. 가시가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철조망 반대편이었습니다. 수용소 밖이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빠져나온 것입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철조망 밖에 섰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감시병들이 눈치챌 수도 있었습니다. 빨리 멀리 가야 했습니다.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빛에 잠깐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바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들킨 것일까요? 감시병들이 추격하는 것일까요? 은희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돌에 발이 부딪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손으로 나무 뿌리를 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수용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감시초소의 조명들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멀리 온 걸까요? 1km쯤 될까요?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가야 했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북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두만강이 있는 곳으로 굶주렸습니다. 주머니의 옥수수 알갱이는 첫날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풀뿌리를 캤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씹었습니다. 개울물을 마셨습니다. 배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은희는 달려갔습니다. 강둑에 섰습니다. 강물은 불어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비 때문이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건너편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은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은희는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찼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을 삼켰습니다. 기침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헤엄쳤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힘이 빠졌습니다.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발버둥 쳤습니다. 안 된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은주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팔을 휘저었습니다. 다리를 찼습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강바닥이었습니다. 얕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강둑에 올랐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탈출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언니 해냈어. 살아서 나왔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갔습니다. 은주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첫날 밤을 은희는 강둑 풀숲에 숨어서 보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다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정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 같았습니다. 집들의 형태가 북한과 비슷했고 간판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뒷길로 돌아갔습니다. 한 집 뒤편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은희는 죄수복을 벗고 빨래 중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남색 바지와 회색 상의였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았지만 죄수복보다는 나았습니다. 며칠을 숨어 다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상한 채소, 딱딱해진 빵, 남은 밥.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배탈이 나도 참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조선족 여성을 만났습니다. 시장 뒷골목에서였습니다. 은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 때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탈북자지? 여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희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 신고 안 해. 나도 옛날에 북에서 왔어. 여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고프지? 우리 집으로 가자. 여성의 이름은 김순이었습니다. 20년 전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이었습니다. 중국인과 결혼해서 이곳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은희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쌀밥과 김치찌개였습니다. 은희는 숟가락을 들고 멈췄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순이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쌀알이 입안에서 부서졌습니다. 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며칠을 순이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순이는 은희에게 한국행을 권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언젠가 잡혀. 공안들이 수시로 단속해. 한국으로 가는 게 나아. 어떻게 가요? 브로커가 있어. 돈만 있으면 보내줘. 돈이 없는데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래서 모으면 돼. 내가 소개해 줄게. 은희는 중국에서 1년을 일했습니다.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참았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후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표정이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돈은 준비했어? 네. 은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 거쳐서 태국으로 갈 거야.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 가면 끝이야. 얼마나 걸려요? 2~3달. 운 좋으면 1달. 여정은 험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국경을 넘었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멀미로 토했고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2달 후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탈북민이십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분 확인, 탈북 경위, 수용소 생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4년을 버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달 후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행 비행기였습니다. 은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이.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공항은 너무 밝고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은희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유의 땅입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 심리 상담. 은희는 모든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습니다. 정착 지원금을 받고 서울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은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따뜻한 물도 나왔습니다. 창문도 있어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빵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빵을 굽고 진열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은 빵을 고르며 행복해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은희는 한참을 그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은주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은주가 나타나 손을 내미는 꿈이었습니다. 은희가 손을 잡으려 하면 은주는 사라졌습니다. 은희는 탈북자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수용소 내부 정보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은주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용소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어서 내부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탈북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수용소에서 최근 탈출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희는 급히 단체 사무실로 갔습니다.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는데 몸이 말라 있었습니다. 최근에 탈북한 티가 났습니다. 저 여성 사구역 막사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작년까지. 거기 김은주라는 사람 아세요? 15살쯤 되는 여자애. 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는데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은희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죽었어요. 작년 8월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폐결핵이요. 막사에서 그냥 죽었어요. 언니를 찾으면서 죽었대요. 은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용소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언니 혼자 살아서 미안해. 은희는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었지만 출근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은주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은주의 희생을, 어머니의 죽음을, 수용소의 참상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게 살아남은 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희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얼굴을 드러내면 혹시 북한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친척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막사 침대에 앉아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이, 언니라도 살아서 우리 이야기를 전해달라던 그 목소리가. 은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은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카메라가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은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했습니다.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김은희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살기 위해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진행자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죽었고 여동생은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도 증언의 일부였으니까요. 그곳에선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습니다. 존엄도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죽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이 전부입니다. 은희는 수용소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강제노동, 구타, 굶주림, 추위.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은주와의 이별, 탈출의 순간까지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아직도 수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촬영이 끝났을 때 스태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떤 이는 위로를, 어떤 이는 응원을, 어떤 이는 후원을 보냈습니다. 인권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은희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강당에서였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은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매일 묻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직도 답을 모릅니다. 은희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기억하는 것이 제 임무라는 것. 은주와 어머니,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은주의 희생도 어머니의 죽음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서울의 한 작은 원룸, 2년이 지난 지금도 은희는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빵집으로 출근합니다.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은희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입니다. 손님들이 따뜻한 빵을 집어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은희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낍니다. 너무나 많은 음식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빵 하나를 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수용소에서는 옥수수 알갱이 하나가 생명이었으니까요. 밤이면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철조망, 감시병, 독방의 어둠, 그리고 은주의 얼굴.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기억들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창가에 은주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북한에서 찍은 옛날 사진인데 탈북할 때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사진 속 은주는 웃고 있습니다. 12살 때 찍은 사진이라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 은주야, 언니 오늘도 약속 지키고 있어. 은희는 매일 밤 은주에게 속삭입니다. 너희 이야기 계속 전하고 있어. 잊지 않을게. 절대로. 그리고 언젠가 북한이 변하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오면 은희는 수용소 터를 찾아갈 것입니다. 은주와 어머니가 묻힌 그곳에 꽃을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쉬어도 된다고,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은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밤은 밝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입니다. 자유의 빛입니다.
은희는 그 빛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기억하는 자로서, 증언하는 자로서, 살아남은 자로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라는 곳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 그곳에서 지금도 수만 명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희처럼 용기 내어 증언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먹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